안녕하세요. 저는 주희라고 합니다. 올해로 31살이고 어린 시절 뉴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뉴욕은 참으로 복잡하고 다채로운 도시였고 어릴 때는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시절 영어가 서툴렀던 저는 종종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급식 시간에 제가 싸간 김밥이나 다른 한국 음식을 보고 아이들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놀린 적도 있었죠. 처음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부끄럽고 슬퍼서 엄마에게 도시락을 싸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정체성을 숨기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뉴욕이라는 도시의 다양성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서로 다른 문화를 이야기하거나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씩 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쁘셨지만 주말이면 한인타운에 데려가서 한국 음식을 먹으며 우리 문화를 잊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브루클린 다리나 센트럴 파크로 데리고 가 산책하며 뉴욕이라는 도시가 가진 아름다움을 알려주셨죠. 그런 작은 시간들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뉴욕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제게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얽히고 설킨 이 도시에서 저는 포용과 적응의 가치를 배우면서 제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뉴욕에 있는 글로벌 IT 기업에서 마케팅 팀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저의 내면은 한때 그 어느 때보다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제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 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5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새롭고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맡은 일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기에 하루하루가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제 커리어가 점점 더 빛날 거라고 확신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제 가능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것은 제 일상이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루 두세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한 채 연이어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밀린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로 나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라며 버텼지만 반복되는 밤샘과 쉴 틈 없는 일정은 제 몸과 마음을 점점 갉아먹었습니다. 매일이 끝없이 이어지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사람 사이에서 생겼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상사가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팀 내에서 고립시키려는 듯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일부러 저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행동이 지속될수록 저는 점점 혼란스럽고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문을 열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에 숨이 가빠졌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느라 더 지쳤습니다. 어느 날은 해가 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작스레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휴가를 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를 쉰다 한들 다음 날 아침이 오면 똑같은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며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아니면 정말 끝날 수 있기는 한 건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직장 생활의 일부일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서 모든 열정과 에너지가 사라지고 남은 건 무기력함과 끝없는 자책뿐이었어요. 우울증과 무기력함은 그렇게 제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 상황을 설명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여유조차 없었고 오히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더욱 힘들었던 건 회사의 잡장 관계였습니다. 일도 힘들었지만 사람 사이에서 받는 상처는 그보다 더 깊고 오래갔습니다. 특히 중국인에게서 받은 상처는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상사, 리우 하오 때문입니다. 그는 중국 출신으로 38세였고 우리 팀의 리더로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제가 겪었던 가장 큰 배신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리우 하오와의 관계가 꽤 좋았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이끌었고 저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격려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그가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동료들에게 제가 한 일이나 의견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죠. 그는 제가 맡은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과장해서 보고하거나 마치 제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흘렸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저를 배제한 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팀 내 분위기는 변했고 동료들도 점점 저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제 평판을 깎아내리고 저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어요. 저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그를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 아침 회사에 가는 게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회사로 가는 발걸음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고 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숨이 막혔어요.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제가 이미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느낌에 자신감을 잃었고 업무 시간 내내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1년은 말 그대로 지옥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밤에는 그의 말과 행동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몇 번이고 아침에 출근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이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리우 하오와의 관계는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제 자존감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제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로 가는 길은 마치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길에 느끼는 압박감과 불안감은 저를 한없이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눈물이 터지기 직전까지 억누르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점점 더 무너져가는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아프다고 느껴서 갑작스럽게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꼼짝도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를 쉬고 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반복되는 불안과 무기력은 제 삶을 점점 잠식해갔고 결국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있었던 문제가 화근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모든 책임이 제게 돌아왔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였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지만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이 남편의 한마디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는 그의 말은 마치 제 노력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나왔죠. 당신은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매일매일 버티기조차 어려운데.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제 모습과 달리 그날은 제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같다면서 지금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공황 발작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흐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공황장애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저는 그저 몸이 일시적으로 예민해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기에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오히려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해결될 거라고 믿으려 했던 거죠. 그런 상태로 회사를 다니며 동료의 결혼식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할 때면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은 멈추지 않고 가슴이 터질 듯이 뛰며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한 번은 정신이 혼미해져 가까스로 자리를 빠져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꾸역꾸역 그런 행사를 쫓아다녔습니다. 어쩌면 이겨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병원을 찾아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았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천성이 원래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성격이 결국 저를 더 망가뜨렸던 것 같습니다. 1년 뒤, 저는 스스로 다른 팀으로 이동을 결정했습니다. 팀을 바꾸고 나니 증상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기존의 상처들을 잊고 싶었고,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 방치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제 마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인지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항상 밝고 용기 있던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위축되고 우울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골마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겨우 버티고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높은 직급에 있던 사람이 회의 중 대놓고 저를 비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들었던 그 말들은 저를 바닥까지 밀어붙였고 저는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이 자랑스러워했던 안정적인 회사라는 타이틀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타이틀을 놓아버리면 저는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참아내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엉망진창이었고 화병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항상 심장박동이 기본 100 이상으로 뛰었고 가슴에는 돌덩이가 얹혀있는 것처럼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계속되었죠. 잠을 자도 쉬는 것 같지 않았고 매일 아침 회사로 가는 길은 끝없는 고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한국 출신의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였지만 이곳에서의 삶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 주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으면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던 저를 위해 본인이 아끼던 한인 슈퍼마켓을 알려주고 주말에 같이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던 그 동료와의 시간은 제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혼자가 아니란 사실에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고 가식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회사에서의 시간들을 견뎌야 했고 그 속에서 제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스스로 속이지 않고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결심을 실행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국 동료와의 인연이 아니었다면 저는 더 큰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2년 뒤 저는 지칠 대로 지쳐 결국 휴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매일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가며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그냥 이대로 자다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삶이 너무나 무거웠고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기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항상 밝고 활기찼던 제가 점점 침묵 속에 갇혀버리고 한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는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와중에도 퇴사를 고민하던 저에게 너를 위해서라도 휴직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며 진심으로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회사를 떠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부모님과 남편이 자랑스러워했던 회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는 건 마치 제가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조언과 설득 덕분에 결국 1년간 휴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직 후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 처음엔 잠깐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과 마주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이 저를 조금은 숨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무기력함과 공허함이 제 일상을 지배했고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예전에 함께 일했던 한국인 동료 현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기분 전환 겸 한국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었죠. 직장 동료 현우는 종종 힘들 때마다 한국 여행을 다녀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한국 여행만큼은 놓치지 않으려는 듯 보였죠. 자주는 못 가지만 한 번씩 다녀오면 마음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그냥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라며 미소 짓던 그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흔쾌히 동의하며 제게 여행을 권했습니다. 내가 좋아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하자는 남편의 말에 용기를 내어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휴가를 낸 남편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었기에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부터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와 반짝이는 공항 건물들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환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다양한 언어가 섞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승객들, 반갑게 손을 흔드는 가족들, 그리고 다양한 표지판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보이는 활주로에는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항의 활기를 느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공항은 정말 크고 정돈되어 있네. 사람들 움직임도 활기차고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져.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며 맞아. 한국은 이런 세련된 모습과 전통이 조화롭게 섞인 나라야. 이제 직접 느껴볼 시간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공항에서 연결된 지하철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자동화된 시스템은 처음 이용하는 여행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 외곽 풍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런 광활한 도시 풍경을 보다니 이 여행이 정말 특별한 시작이 될 것 같아. 특히 현우가 추천해준 한옥마을과 전통 찻집은 저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한 날 공항을 나서자마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차를 빌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며 창문 밖으로 펼쳐진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수평선과 반짝이는 물결은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특별한 풍경 같았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보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아.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곳에서 모든 걸 잠시 내려놓자. 내가 편해질 때까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중문 해변에 도착해 맨발로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모래의 감촉과 밀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음속 깊이 쌓였던 감정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걷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울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제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시간이었습니다. 무기력함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을 수 있었고 스스로를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면 한국의 거리와 바다를 걸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여행은 단순히 회복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끝난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무게를 덜어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그 시간들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호전된 덕분에 저는 회사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며 익숙한 풍경을 마주했을 때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시 돌아와줘서 다행이에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괜찮아진 거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모두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복직 후 처음 1년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한국 여행 이후로 마음을 다잡고 업무에 집중했으니까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맡은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저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이제는 완전히 극복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귀 2년 차가 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승진 대상자로 추천받으면서부터였죠. 사실 저는 승진에 대해 큰 욕심 없었지만 주변의 기대와 분위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부담감을 느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에도 제 바로 위 상사인 일본인 샤리토 부장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과 상사들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희주 씨, 이번에 승진 확정되면 정말 축하할 일이죠. 이번에 승진 못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준비 잘하세요.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알 수 없는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정말 승진을 원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승진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높은 성과를 요구받고 더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타인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샤리토 부장님은 회사 내에서 능력 있는 관리자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민감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승진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그의 태도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희주 씨, 요즘 팀의 성과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승진하려면 더 잘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굳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그는 자주 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제안에 반대하곤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부장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끊임없는 압박은 결국 내가 승진 후보 자리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오히려 미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승진에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 생활을 편히하며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나를 오해했습니다.
부장님은 마치 내가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처럼 여겼는지 질투에서 비롯된 듯한 행동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승진 후보를 포기한 뒤 직장 동료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포기했냐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로서는 더 이상 마음의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승진에서 손을 뗀 이후 부장님의 괴롭힘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감당했던 압박감이 사라지니 마치 어깨 위에서 큰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죠. 물론 직장 생활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지만 승진 경쟁에서 벗어나니 조금 더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내 역할에 충실하면서 나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포기가 단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걱정한 끝에 결국 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기로 하셨고 이미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자리 잘 잡았으니까 이제 너희도 한국으로 오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행이 조금 더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삶은 늘 바쁘고 각박했습니다. 무엇 하나 여유롭게 느낄 틈도 없이 숨가쁘게 달려야만 했고 그 속에서 문득문득 답답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주하고 숨막히는 일상에 얽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의 은퇴를 기다리며 저도 부모님 곁에서 여유롭고 따뜻한 한국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계신다는 사실은 제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언제든 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든든하게 느껴지는 지금 남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펼쳐질 새로운 삶은 분명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평화로울 거라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무기력에서 벗어나 조금씩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일상이 제게 작은 활력과 기대를 선물해 줍니다.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는 순간마다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상상합니다.